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신형 아반떼 시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형 아반떼를 이미 구입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편적인 느낌으로 일반적인 주행, 일상적인 주행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드등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또 빨갛게 나오기도 하고요. 스마트 모드에서는 파란색 불빛을 내뿜네요. 64가지 색상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주행 모드 연동도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K3 같은 경우도 언덕을 올라갈 때 엔진 회전수를 좀 높게 쓰거든요. CVT 변속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는데 아반떼는 보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로직에 있어서는요. K3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RPM을 그냥 일반적인 CVT처럼 굉장히 높게 가져갔었고,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는 이 엔진 회전수와 실제로 증가하는 속도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었거든요. 지금 잠깐이지만 언덕길을 올라가고 그리고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가속 느낌은 상당히 경쾌해요. K3도 마찬가지였지만 1.6 MPI 엔진과 CVT 변속기의 조합은 상당히 경쾌합니다. 일단 물리적인 변속이 없다 보니까 부드럽기까지도 해요. 확실히 그 경차에 적용되는 CVT 그리고 오래전에 쓰던 CVT와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물론 초고속 영역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감속과 가속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변속기나 DCT 변속기에 비해서 부족한 느낌도 들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도심에서 꾸준하게 가속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큰 흠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풍절음이 세지? 차가? 각이 져서 그런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독 더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자유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비정상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기도 해서 좀 과도하게 들리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노면 소음은 굉장히 잘 잡아낸 편입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옵션을 선택해서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너지 GT 타이어는 승차감, 정숙성, 효율 이런 데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5위 타이어입니다. 아반떼 기본 모델에는 이제 후륜의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아마 N9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멀티링크가 적용될 것 같고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상황에서도 뭐 전혀 위화감을 주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피드백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운전대 무게도 괜찮아요. 과하지도 않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 힘없이 놀지도 않습니다. 피드백이 확실히 선명해졌습니다. 자, 노멀에서 에코에서 스포츠로 바뀌면 엔진 회전수가 즉각적으로 한 1000rpm 정도 높아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속하는 상황에서 변속 모사까지 해주죠. 이 양쪽의 플리 크기를 바꿔주면서 마치 변속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기존의 6단 자동 변속기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 패들 시프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도 있지만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밀게 되면 S 모드도 쓸 수 있어요. 에코 모드나 다른 주행 모드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힘을 얻겠다, 주행 모드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엔진 회전수만 빠르게 높여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S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기도 어느 정도 탄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 생김새는 우락부락한데 마치 스포츠카처럼 생겼는데 이 주행 성향은 얌전합니다. 모범생 같아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승차감도 부드러워진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차를 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운전하기 편하고 좋은 부분이 많은데 뭐 운전하는 재미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언더스티어는 다소 심한 편이에요. 지금 저속으로 이 제자리를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밖으로 많이 밀려요. 지금 속도가 20km를 조금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울어짐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코너를 탈출할 때, 제가 아까 램프 나올 때 유심히 봤는데 약간 통통 튀는 느낌들이 있어요. 뭔가 차체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롤 허용하고 거기서 붙잡기보다는 거기서 조금씩 롤을 감쇄시키는 느낌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시승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람이 상당히 심한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주행하면서 풍절음이 좀 거셌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464만원짜리 아반떼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썬루프 들어갔고요, 타이어 2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타이어 빼고 썬루프 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반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도 누릴 수 있고 실제로 뭐 손해보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N9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5월 달에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상반기 중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반떼 최초의 고성능 모델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내년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미 리뷰를 진행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아반떼를 살펴볼게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뭐 50대, 60대까지도 굉장히 사전 계약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연령대, 거의 모든 분들이 타는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디자인이 상당히 과격하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보면 와 특이하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멋있어요. 구석구석에 디테일이 주는 멋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현대차 중에서 뭐 가장 멋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율도 괜찮은 편이고 차가 멋있게 보이는 요소들을 강조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주름들도 잘 접어놨고 디테일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뭐 아반떼는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좋은 소재를 많이 쓰지 못했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있고 일단 멋있다고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더 느껴지는 부분은 차가 엄청 커졌습니다. 옆으로도 넓고 길이도 길어요. 한눈에 느껴집니다. LF 소나타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크기 면에서는 상당히 거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좀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휠베이스를 30mm 정도 길게 뽑아놨지만 여전히 오버행은 길어요. 리어 오버행도 긴 편이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뭐 전륜 구동임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는 뭐 잘 뽑아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인 이 선이 3개가 모이는 부분에서 갈라지는 선으로 인해서 입체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로 햇볕에서 빛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바닥면을 반사시켜주는 이쪽 그래픽과 연결되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어떤 차도 이런 거를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루프에서 떨어지는 이런 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멋있게 잘 뽑아냈죠. 어쨌든 쿠페, 패스트백 이런 차들이 멋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이 H 램프라고 하죠. 일자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양쪽 끝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H를 형상한 건데 멋있습니다. 머플러는 가짜인데 N9이나 아반떼 N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리얼 머플러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팎의 디자인이 전부 달라졌습니다. 실내는 예전에 그런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투톤 컬러가 너무 멋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딱 운전자 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만 색상이 바뀌어 있는데 이 옵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의 질감도 좋아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천연 가죽이에요. 그리고 모던 트림에서는 천연 가죽 시트를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두 차 모두 살펴봤는데 가죽의 질감이나 쿠션 느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연 가죽이 꽤 괜찮다고 보고요. 직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부분들도 괜찮아요. 저는 요 구성, 실내의 이 구성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투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소재, 뭐 나머지 실내 소재들은 뭐 이 부분, 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플라스틱이 많이 쓰였어요. 이 대시보드는 이렇게 좀 푹신한 재질, 조금 이렇게 꾹꾹 들어가는 재질로 사용했는데 이쪽 부분들은 전부 딱딱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립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각각 다른 소재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매끈하게 잘 이어져 있긴 한데 소재 자체를 가공을 엄청나게 신경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손에 닿는 부분들은 괜찮아요. 이런 디스플레이 베젤이나 이 뒷면,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 하이글로시로 처리를 상당히 잘 해놨는데 손으로 잘 만지지 않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질감이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엉성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패널들 이렇게 잘 흔들리죠.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흔들어야 이 소리가 들리지만 차를 오래 타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들이 좀 헐거워져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나요. 신형 아반떼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뭐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기능도 있고요. 이 현대 카페이, 돈을 일정량 제가 집어 넣으면 뭐 주유소나 제휴된 곳에서 굳이 따로 결제하지 않아도 이 현대 카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물론 이 보스가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보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깡통 오디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오디오보다 스피커 개수도 많고 해상도도 훨씬 더 좋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2개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보통은 이 연동을 상당히 잘 해놓는데 아직 현대차는 이런 연동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선택하게 되면 아우디나 뭐 벤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활용도를 높게 쓰거든요. 여기에 지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띄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기존의 계기판이 디지털화 된 것 뿐입니다. 좀 더 유용하게 쓰거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단순히 아반떼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가 내놓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뒷좌석은 넓다라는 게 가장 큰 미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준중형 뒷자리에 많은 걸 바라진 않잖아요. 그냥 좁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했었던 준중형 차 중에서도 가장 넓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를 제가 시트 포지션을 좀 낮춰 놓다 보니까 발이 잘 들어가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 공간 자체가 워낙 넓죠. 그리고 이 시트 밑부분도 부드럽게 끝까지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발을 넣었을 때 이런 딱딱한 쇠나 플라스틱에 닿지 않게끔 마감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는 너무 넓어요. 머리도 닿지 않을 정도고요. 뭐 주먹 하나는 어렵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공간입니다. 이런 쿠페형으로 패스트백처럼 이 루프라인을 깎아놓은 자동차 중에서 특히 작은 차 중에서는 단연 실내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리도 꼬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 에어벤트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2단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봐도 이 직물과 모던 그레이 색상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직물이 오염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염이 좀 덜 될 부분들만 이렇게 직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트렁크는 버튼 누르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가장 넓어요. 다른 브랜드들이 아반떼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차가 이 정도 공간을 뽑아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시트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턱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다른 차들, 다른 세단 같은 경우는 이 시트를 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때 그래도 매끈하게 꾸며 놓거든요. 설정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트렁크 깊이도 좀 깊은 편이다 보니까 저쪽 부분이 그냥 시트가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쫙 이어지진 않았네요. 어쨌든 트렁크를 접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특히 세단에서는요. 자, 시승 시간도 짧고 코스가 평이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 좀 죄송스럽고요. 네,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면 한계는 드러납니다. 경쾌하게 잘 나가긴 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뭐 123마력 정도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CVT 변속기는 좀 소리가 커요. 그래서 지금 속도에 비해서 파워트레인의 소리는 훨씬 큰 편입니다. 자, 에코 모드에서의 회전수를 한번 볼게요. 엔진 회전수를 체크를 하면서 연비 테스트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위에서 지금 리셋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비가 잘 나오긴 할 겁니다. 네, 지금 시속 90km 정도에서는 1500rpm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CVT 변속기 자체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속 주행만 하게 된다면 고속도로 연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CVT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차를 운전하면 연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주거나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면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보다 연비가 더 안 나옵니다. 대략 그래요. 지금 여기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90km로 맞춰 놓은 상태고요. 스티어링 휠도 조작을 해줍니다. 전방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도로 이런 곳에서는 속도를 살짝 줄여줬다가 다시 직선 구간이 나오면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7km를 달렸어요. 자유로 중심이었고요. 시간은 14분, 굉장히 짧게 달린 건데 이렇게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자유로를 달렸을 때는 뭐 신경 안 쓰고 달려도 리터당 25km 정도의 연비는 측정되네요. 분명히 신경을 더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연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연비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달린 거예요. 네, 짧은 시승이었지만 분명히 이전 세대 모델보다 발전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그거에 따른 반응, 고속주행 안정성,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준중형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내놓고 있는 신차들, 뭐 소렌토, 제네시스 G80 이들에 비해서는 그 변화폭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와, 엄청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아요. 물론 지금 시승시간도 짧았고 굉장히 일상적인 주행만 했습니다. 이 차의 한계 영역이 어디까지 높아졌는지 알아보기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신형 아반떼를 구입한 만큼 슬라럼, 뭐 차선 변경 테스트, 서킷에서의 주행,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계 영역치는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형 아반떼를 가지고 만들어낼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아반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동차에 연계된 컨텐츠를 여러 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른 신차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